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는데 유럽은? 미국과 유럽의 다른 처지. 미국과 유럽이 헤어질 결심을 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서양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걸까요? 24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두 회의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서로 다른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시한 결의안으로 우크라이나가 총회에 제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뺀 결의안으로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러시아의 침공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채택됐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등도 반대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편이 되는 기이한 장면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규탄 내용을 뺀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규탄 문구를 넣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에서 밀린 미국은 원안을 안보리로 가져갔습니다.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특이하게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안보리 결의안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부터 유엔 총회 결의안은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안만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결의안은 모두 러시아 침공 규탄 내용이 담겼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은 기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유럽의 비상임 이사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상반된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유럽의 지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매우 빠르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루스 소셜에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식 및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뤄질 주요 경제개발 거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24일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히토류 개발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미국과 처지가 다릅니다. 유럽도 미국처럼 러시아와 협력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누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을 따라 러시아를 적대했던 정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유럽은 전리품 기대에 신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지금쯤 미국과 전리품을 나눠 가졌겠죠. 하지만 전쟁은 사실상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럽의 집권자들이 모두 패전의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 오를 판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 24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 프랑스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하 자원을 약탈하려는 미국을 겨냥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다른 국가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들이 침략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알아야 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을 잡아 말을 끊더니 아니다. 정확히 하자. 우리는 미국처럼 돈을 냈다. 우리는 전체의 60%를 제공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과 보조금,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 우리는 유럽에 동결된 2,300억 달러의 러시아 자산이 있다.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담보 같은 게 아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아주 많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결국 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어찌나 마음이 급했는지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를 썼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나 정상 외교에서는 통역을 대동하고 자국어를 쓰는 게 상식입니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투봉법이라는 법을 제정해 공무원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할 정도로 모국어 애착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영어를 쓸 정도로 다급하게 말한 게 뭘까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제재 차원에서 해외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동결 자산 규모는 대략 3천억 달러에 달하며 70%가 유럽연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금 동결은 말 그대로 자금을 꺼내지 못하게 막을 뿐 몰수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자산은 여전히 러시아 소유입니다. 이걸 몰수하는 건 자본주의가 신성시하는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만약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면 러시아도 보복 차원으로 러시아 내 미국과 유럽 자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에 몰린 유럽에서 이 자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핑계로 동결 자산의 일부를 몰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제안은 미국이 먼저 했는데 유럽은 국제법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점점 힘들어지자 결국 지난해 6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건 물론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나서서 동결 자산을 몰수하자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는 유럽은 대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미국은 희토류를 강탈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도 지원한 만큼 회수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반박하자 속내를 드러내버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비웃으면서 손짓을 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말을 마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상관없다. 유럽은 돈을 돌려받고 우리는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도 돌려받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셰일가스를 강매해서 돈을 벌었지만 희토류 사업으로 더 벌겠다는 것이고 유럽은 손해가 크니 러시아 압류 자산을 몰수해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건 강도나 사기꾼이 할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경쟁하듯 누구는 자산을 강탈하고 누구는 자원을 강탈하고 이런 걸 모의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은 열심히 했지만 속으로는 역시 이권 챙기기 아귀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얘기가 나와버린 건데 이런 실수를 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동결 자산을 차지하겠다면서 러시아가 당연히 줄 것처럼 말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돈을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처지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의 패배에 항복하거나 아니면 전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압류, 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항복할 가능성은 이제 없으니 전범이라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략 문구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전범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러시아와 협상해서 희토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유엔에서도 러시아의 침략 문구를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은 이권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처지가 나뉘었습니다. 왜 희토류를?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입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대다수 나라가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해 첨단 제품을 만듭니다. 중국 다음으로 미국 14%, 호주 6% 순입니다. 2010년 9월 일본 경찰이 갸오위다오 주변에서 조업하던 중국인 어부를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중국은 어부를 석방하라며 일본에 항의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일본이 무릎을 꿇고 중국인 어부를 석방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일본 첨단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9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 때도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대중관세를 올리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또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을 보면 가끔 어디서 히토류를 발견했다, 히토류 대체 방법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히토류는 그다지 희귀한 원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충청 지역에 히토류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물질과 달리 히토류는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히토류 광산, 다시 말해 경제성 있는 광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히토류 광산이 있어도 정제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중국만큼 값싸게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 생산을 많이 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라기에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광산에서 파는 히토류도 일본을 거쳐 중국에 정제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히토류 외장국이며 우크라이나에도 히토류가 많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를 포함해 많은 광물이 있는데 약 70%가 러시아 점령지와 전선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히토류를 개발하려면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유럽은 다시 러시아와 손을 잡을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셰일가스도 팔고 무기도 팔았습니다. 반면 유럽은 손해만 봤습니다. 대러 제재로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와 원자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유럽 경제 위기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나라는 독일입니다. 원래 유럽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이 지금은 유럽의 병자로 불립니다. 그만큼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폭스바겐 노사는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직원 12만 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원래 최소 3곳의 공장을 폐쇄하려고 했다가 노조의 반대로 겨우 폐쇄는 면했습니다. 폭스바겐 87년 역사상 최초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국민차라는 이름 그대로 독일을 상징하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에는 폭스바겐은 물론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이 있습니다. 처음 설립될 때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폭스바겐 그룹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주가 20.2%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법을 통해 니더작센주의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폭스바겐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메르켈 전 정부는 폭스바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버텼습니다. 그만큼 독일에서 폭스바겐은 중요한 기업입니다. 울산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위상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공장 폐쇄까지 고민했다니 독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불황의 그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정권이 선거에서 줄줄이 심판을 받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가장 큰 타격이 서민에게 갔으니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만도 합니다. 미국, 영국은 정권이 교체됐고 독일도 23일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프랑스도 여당이 원내 2당으로 주저앉았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원내 1당이 된 야당에 총리 자리를 주지 않아 퇴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한 정치인은 모두 낙마한다며 젤렌스키의 저주라는 말까지 만들었습니다. 젤렌스키의 저주에 걸린 정치인에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와 윤석열도 포함됩니다. 유럽이 다시 정치,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공존, 공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미국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양 건너에 있는 미국도 이런데 러시아와 한 대륙에 붙어있는 유럽이 러시아와 등을 돌리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유럽도 살아남으려면 러시아와 손을 잡고 공존, 공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럽과 러시아가 다시 손을 잡으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이 상당히 세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져 북중러 중심의 강력한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화의 급물살을 탔습니다.